안녕하세요. 8번째 마지막 강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미래 학교는 어떨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미래 학교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특히 교사분들께서는 많이 생각하시고 또 좋은 미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미래 학교의 모습을 보시기 전에요, 현재 학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여기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라는 분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현대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아마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걸 만드신 분입니다. 1911년에 과학적 관리의 원칙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과학적 관리 원칙은 뭐냐면 회사에서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막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이 정착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멋대로 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하고, 노동자별로 뭐 역량도 다르고요,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것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반 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대량 생산 체제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이 하는 일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만들 때 이 단계에서는 나사를 이쪽 방향으로 3번 돌리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갖다가 1cm를 뭘 갖다 이 위치에 붙이고 하는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표준화를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가 하든지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표준화를 하자. 사람도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래서 인간 노동력까지 표준화하자. 여기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보면요, 독창적 사람들이 숱하게 부딪혀 자초하는 암초가 있으니 그것은 자신의 독창적인 재능에 탐닉하는 거다. 오히려 독창적인 재능으로 막 자기만의 뭔가를 하게 되면 부딪혀서 자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과학적 관리 원칙을 발표해서 이대로 표준화해서 실행을 하자. 그럼 표준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교육도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야 될 필요성이 생겼냐면,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서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로 공교육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심리학자세요. 심리학자신데 철자 능력, 산술, 영어 이해력 등 표준화 시험을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죠. 표준화된 테스트를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학교의 목표를 뭐라고 했냐면요,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을 타고난 재능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들 분류한다. 어떠신가요? 그런 것 같나요? 학생들을 분류하는 기능이 있죠, 학교에. 예를 들어 시험을 보면 그 시험 점수에 따라서 학생들이 서열이 정해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서열화가 뚜렷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이 구분된다, 분리된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 표준화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분입니다. 이런 두 분의 철학적인, 사상적인 영향을 받고 현대 교육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죠. 현재 학교를 그래서 좀 보면요, 이거는 전형적인 학교를 위에서 바라다 본 그림입니다.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는 어떠신가요? 학교 건물도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학교도 좀 아름답게 짓기도 하고 모양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바꾸기도 하고, 부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짓는 학교들도 있고요. 요즘 운동장이 좀 작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존재하는 대부분의 학교는요, 가운데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요, 일자 아니면 이렇게 기역자로 학교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우리나라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엄격한 학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6년, 3년, 3년에 12학년을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게끔 그 학년제가 연령별로 아주 비교적 엄격하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 그리고 앞에서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얘기했던 약간 분류의 기능,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학교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교육부에서는 도대체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교육의 목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질 겁니다, 모습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교육의 목표라는 걸 찾아봤어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교육의 목표는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로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초등교육에서는요, 일상생활의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그렇죠? 기초 능력, 바른 인성,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사회에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키워준다는 거죠. 중등에서는요, 초등교육에서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여기까지도 아직 바른 인성이었는데,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초등이랑 엇비슷한 것 같은데, 민주 시민이라는 것이 좀 추가돼 있어요. 고등을 보시면요, 이제 고등에 가서는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점점 쌓여지고 있죠. 바탕으로 여기서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오면 이제 자기 적성 그런 거에 맞게 선택 과목도 생기고 이렇게 교육 과정을 좀 다양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중등, 초등 쪽으로 많이 이제 내려가고 있죠. 기술이 적용되고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개인화라든지 학생의 적성 소질에 맞게 진로를 탐색하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중등, 초등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바로 개인화된 맞춤형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미래 학교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럼 이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서 개인의 맞춤형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학교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미래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미래 학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 같은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화된 맞춤형 과정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미래 학교의 목표를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앞에 지금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의 목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기본적인 자질 함양, 기본 소양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당연히 기본 소양이 필요하죠.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이 학교의 교육 목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더욱 그럴 거고요. 중학교로 오면서 조금 더 그 기본 소양의 비중이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개인의 적성과 소질 쪽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강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고등학교에서도 기본적이고 공통적이고 표준화된 것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학교에서는 기본 소양, 공통의 역량 지식을 가르치지 말자는 건 물론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이 사회화가 되고 이 사회에서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배워야 하는데, 그것에 추가로 다양하게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진로와 흥미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내용들이 많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 미래 학교에서는. 현재까지는 기본 소양 측면이 훨씬 더 강했다면 지금도 다양성 수용 발전 부분이 있기는 하나, 미래 학교에서는 목표를 우리가 정할 때, 미래 학교의 목표를 정할 때 다양성 수용 발전이라는 측면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강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변화를 좀 얘기할 때요, 제가 하드웨어를 먼저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의 하드웨어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이 동영상을 아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바시에 나와서 아마 감옥 같은 학교 건물을 당장 바꿔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세바시 천사회에 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전체를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획일화돼 있다. 획일화돼 있다. 너무나 획일화돼 있다. 다 똑같은 색 옷만 입는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왜 이렇게 까만색 옷을 좋아하냐. 누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다 같이 그 브랜드의 옷을 입고요. 똑같은 아파트 구조 모양에서, 그런 구조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봉고차 타고 똑같은 학원 갔다가 집에 온다는 거죠. 근데 학교의 모습을 봐도요, 학교의 모습을 이분이 이제 뭐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학교, 아까 제가 전형적인 학교의 하드웨어 모습을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학교의 하드웨어를 비유할 때 가장 많이 우스갯소리로 비유되는 게 어디죠? 네, 교도소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교도소도 우리나라 현재의 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지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죠. 그래서 이분도 이 강의 중간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학교와 교도소가 되게 비슷하다라는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학교의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하드웨어의 변화, 미래 학교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를 같이 한번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네, 판옵티컨이라는 건축물입니다.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덤이 제안한 교도소의 구조예요. 교도소의 구조인데 판옵티컨이라는 게, 판이라는 게 이제 모든, 전체라는 뜻이죠. 옵티콘은 본다. 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판옵티컨이라고 하는데, 저 가운데에 간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방에 죄수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데 죄수가 있는 저 가운데는요, 깜깜해요.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죄수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죄수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어렵습니다.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죄수가 있는 저 위치에서는요, 간수가 있는 저 가운데 위치에서는요, 죄수들이 있는 방들이 다 보이게끔 구조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노리는 목표는 뭐냐면, 간수가 있든 없든 죄수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고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가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왜 하드웨어가 중요하냐, 학교의 건축물도 왜 중요하냐, 미래 학교는 왜 이런 건축물을 타입해서 변해야 되냐라는 필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의 구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학교가 만약에 학생들을 통제하고 학생들을 감시하는 목표로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철학 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학생들은 뭔가 감시당하고 통제당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면, 그거는 아마 학교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하드웨어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지금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는요, 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생각해 보시면 뭔가 딱 떠오르죠. 학교 건물도 떠오르실 거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요, 종을 치면 이제 수업을 받고, 뭐 끝나는 종 치면 또 끝나고, 온전히 학습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요, 조금 더 이 학교라는 하드웨어가 다양성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교에서 지금은 수십 명의 학생이 동시에 앉아서 앞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자율활동도 하고요, 모둠 활동도 하고요, 토론 수업도 하고요,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요, 공간의 활용도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교실로만 이루어진 학교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학교 하드웨어 공간이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어땠나요? 학생들이 학교의 담을 뛰어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야지 거길 나올 수 있잖아요. 학교와 학교 밖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학교는요, 좀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도 훨씬 더 다양하게 교류하고요, 지역사회에서도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활용하게 되고, 문화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교류가 활발하게 이용하는, 그것이 그래서 학생의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현준 건축사무소 그 유현준 대표가 제안한 학교에 제가 좀 건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그 강좌에 보시면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운동장이 있는 이렇게 건물이었잖아요. 그냥 하나의 학교였잖아요. 운동장이 있고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유현준 그분이 제시하는 학교의 새로운 형태는요, 일단 단층형 건물이 많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학교에 지금은 4층,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이제 4층이 기본이었고 5층 학교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계단으로 올라갔는 게 아마 4층 최고였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5층, 6층 되는 학교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좁아지니까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학교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학교의 고층화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 그분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러 건물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동하고 중간에 땅을 밟고 나와서 섞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단층 건물이나 적어도 2층, 3층의 낮은 건물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형태가 학교의 하드웨어적인 형태로 더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 좀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저런 학교 형태였다면 제가 조금 더 밖에서 오래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저런 형태였다면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더 환했을 것 같습니다. 건물에 오래 같은 교실에 오래 하루 종일 머무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도 나오고 비도 오는 것도 더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눈이 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에도 더 많이 햇볕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유현준 그분은 이런 학교의 형태를 제안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미래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적 제약이 없다면, 공간적 제약이 없다면 저런 다양한 건물이 단층으로 존재하는 형태의 하드웨어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일본의 유치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의 유치원이에요? 우주선 같이 생겼죠? 도쿄에 있는 후지 유치원이라는 곳입니다. 1400평 대지 위에요. 마치 도넛 형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 건물 옥상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 위에서 한없이 뛰어다닐 수 있게 돼 있고요. 아래쪽에 수업 공간이 있는데 바깥쪽, 원의 안쪽이죠. 원의 안쪽으로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게끔 교실이 되어 있어요. 저기를 열고 닫을 수 있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서로 섞일 수 있고 건물의 안과 밖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저런 형태의 하드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유현준 그 건축사무소 대표가 제안한 새로운 학교, 단층의 학교, 학생들이 밖으로 더 많이 나오는 형태,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한 새로운 모습의 어떤 교육 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가보죠. 무엇을 가르치냐? 그럼 그런 하드웨어 안에서 우리는 미래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아까 같이 한번 얘기를 초반에 했습니다만 공통의 지식, 기본 자질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개인의 적성 진로에 따른 개인화된 컨텐츠도 필요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급별로 당연히 공통의 지식, 기본 자질은 초등학교 쪽에서 더 많이 중심을 이루게 될 거고요. 하이어 에듀케이션, 고등교육적으로 가면 갈수록 공통의 지식, 기본 자질보다는 개인 적성 진로에 따른 교육을 하게 되겠죠. 아마 이런 형태로 설계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내용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식의 전수가 비중이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는 지식 중심의 가르침이었다면 지식 전수도 있어야 하겠으나 앞으로는 학생들이 뭘 학습해야 되지? 내가 뭘 배워야 되지? 그걸 스스로 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든지 협업하는 능력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들,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다. 지식의 전수에 더해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하나의 단어로 역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런 역량을 기르는 측면,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함양되고 함께 살아가는 역량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의 그런 측면의 교육적인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늘어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적으로도요, 학교 급별로 아마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 우리 학교의 지향점이 어딘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식, 역량 제가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개인화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각 학교별 교육 과정에 따라서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아니면 뭐 사립학교냐, 아니면 뭐 공립학교냐, 사립학교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맵상에서 우리 학교가 위치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개인화, 표준화에서는 좀 더 개인화로 가겠다든지, 우리는 표준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초등학교에서는 당연히 표준화나 지식 중심이나 기본 소양 중심의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고등교육 쪽으로 갈수록 역량 중심으로 개인화된 중심으로 저 위쪽으로 조금 더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별로도 제 생각에는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 콘텐츠의 방향성,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합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전 시간에 어떤 하드웨어, 어떤 소프트웨어를 학교의 기술적 도구로서 도입할 것인가를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운영 체제도 보여드렸고요. 여러 가지 운영 하드웨어도 보여드렸고요. 폼팩터라고 해서 스마트 기기가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거 다른 것들도 많다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도 학교에서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적 도구를 선택할 때, 기술적 도구를 선택할 때도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의 지향점이 되기 때문에 그 지향점을 각 학교별로도 아니면 교사 개인별로도 내 수업에서는 어떤 점을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래의 학교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지향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요.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에서 6C라는 교육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6C.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어떤 역량을 기를 것인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6C가 뭐냐면요. 콜래보레이션, 협력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컨텐츠,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 창의적 혁신,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그리고 자신감, 컨피던스 이렇게 해서 6C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이런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6C가 굉장히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6C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요. 단계별로도 또 어떤 형태로 이런 역량을 길러가면 좋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협력이라는 컬래버레이션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혼자서 한다는 거죠. 혼자서. 협력이 없는 상태. 그러다 나란히 똑같은 것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주고받고.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를 서로 섞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협력을 단계의 4단계로 나눠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의사소통도 마찬가지고요. 단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게끔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미래 학교에서 어떤 역량을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컨텐츠를 가르칠 것인가 할 때 이런 6C라는 컨텐츠를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 학교에서 제가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미래 학교를 생각할 때 지금 하드웨어의 변화를 얘기했고요. 소프트웨어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변화 안에서도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많은 입시와도 직결이 되기도 하고요.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셸 푸코가 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은 감시하는 위계질서의 기술과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 시험은 규격화하는 시선이고 자격을 부여하고 분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감시이다. 그것은 개개인을 분류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시성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규율의 모든 장치 안에서 시험은 고도로 관례화되어 있다. 여러분들 시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퀴즈, 간단한 수행평가. 학교에서 이런 시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미셸 푸코는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험은 위계 질서, 감시하는 위계 질서의 기술과 규격화하는 상벌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 어떤 감시의 하나라고 지금 시험을 얘기했죠. 근데 시험이라는 것이 실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점수를 토한 서열화라고 제가 여기 해놨는데 시험이 실제 기능을 하고 있고 현재 학교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의 주요한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변화를 그럼 미래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왜 시험이 우리 평가의 주된 도구가 되었을까요? 여기 제가 지금 제시를 해놓은 것처럼 용이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아무도 어떤 논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이성과 객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이 그동안 시행이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학생이 엄청 많았잖아요. 제가 잘할 때마다 한 반에 50명, 60명 이랬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상대평가를 통해서 빠르게 평가하고 논란 없이 평가하고 서열화를 할 수 있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는 우리의 미래 교육의 방향이 뭐였죠? 개인화된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다양화, 이런 것이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개인화를 최대한 더 많이 하자.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교육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평가 도구도 현재처럼 표준화, 상대평가 기준, 대규모의 어떤 지필평가 기준, 이런 것에서 많이 탈피해야 될 거라는 거죠. 미래학교에서는 다양한 그래서 평가 도구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독으로 평가, 어떤 한 학생만 평가하고 평가의 기준도 그 학생에 대해서 상대평가라기보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과목, 특정한 콘셉트를 그 학생 혼자 배웠다면 상대평가라는 걸 할 수가 없겠죠. 절대평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나 기준도 굉장히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학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학교를 지금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미래학교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학교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학교 하면 어떤 장소 공간이 먼저 떠오르죠. 학교가 거기에 있어. 그래서 우리의 학교는 그동안 어떤 장소를 의미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리적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이 중단되어야만 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소에 모여야만 했고 거기서 같이 동시에 무언가를 배우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미래의 학교는 제 생각하기에는 그런 장소를 의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시스템이라고 해놨네요. 학교는 우리가 앞으로는 학교 했을 때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 건물이 있는 장소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떠올리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겁니다. 학교의 기본에는 기술이 무조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학교는 기술을 떼어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서 저희가 함께 얘기했지만 스마트 기기라든지 플랫폼, 교육용 플랫폼 소프트웨어라든지 선생님들이 뭐 이미 사용하고 계신 나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의 도구, 시스템들이, 기술적 도구들이 있죠. 그런 IT 플랫폼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플랫폼 위에서 지식 기반의 학습, 지식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많은 수업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학원 수업 같은 것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많은 수업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보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이 녹화한 강의를 듣는 이제 인터넷 동영상 학습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지식 기반의 학습은 저 온라인 학습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거죠. 학교의 IT 플랫폼이 잘 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공간적 개념의 학교는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 중심, 협력 중심, 제가 여기 전인교육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전인교육이라는 건 사실 지식, 인성, 협력, 인간성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데 지식적인 것을 떼어낸 모든 전인교육의 분야는 학생들의 한 곳에 모임으로서만 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서로 친구를 만나서 사교성을 기른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그렇죠? 서로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먼저 겪어보고 더 성숙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측면에 저런 적성, 진로, 협력 중심 전인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행해져야 될 거고요. 기존의 지식 기반 학습은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기 때문에 미래 학교는 어떤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RAT 플랫폼 위에 온오프라인 학습이 혼재해서 같이 진행되는 하나의 시스템을 가리키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장소가 있긴 하겠으나 근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의 장소도 이제 뭐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의 학교 하드웨어를 세워놓고 여러 학교, 가상의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학교는 어디 학교야? A 중학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A 중학교, B 중학교가 그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할 때는 학교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개념이 시스템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학교가 어떤 공간,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하드웨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학생, 교사, 표준화, 획일화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려 왔기 때문에 변화라든지 유연성, 여기 제가 지금 제시해 놓은 개방 이런 것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학교를, 미래 학교를 제가 규정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시스템으로 규정이 되어야 더 유연해질 수 있고요, 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더 여러 가지 학교 밖으로 개방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이 무조건 빠르게 변화하거나 무조건 막 빠르게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의 인간다움과 우리의 교육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중한 변화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교는 이런 유연성, 변화, 개방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발 더 다가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미래 학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래 학교의 하드웨어의 변화, 또 가르치는 내용의 변화, 그리고 학교라는 건 개념의 변화까지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교육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디지털 전환, 교육의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도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가 그 어느 때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교육, 우리의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신중하고 때로는 잠깐 멈춰서서 정말로 좋은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좌를 동대문구청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같이 보시게 되신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